네, 오늘은 소비자 신용잔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용잔액은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매크로 데이터 중에 하나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소비자 신용잔액 같은 경우엔 소비자들의 신용 사용이죠. 한마디로 대출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연준이 발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계들의 소비 심리라든지 전체 대출의 흐름, 신용 흐름이 되겠죠. 경기 체감도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리볼빙 신용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그런 대출 잔액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소비 활동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소비자 신용 잔액이 늘어나면 소비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 신용이 늘면 한마디로 신용카드로 대출을 많이 쓰게 되면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 게 미국 소비를 지탱하는 구조가 저축과 고용, 자산가격 상승, 부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채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고, 미국 경제가 소비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 소비 동향의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미국 소비를 지탱하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CNBC 보도가 한번 시장을 크게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90일 관세 시행을 유보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짤막한 속보형 보도였죠. X에 게재가 됐던 내용인데 이후 시장은 급반등이 나타났어요. 물론 백악관은 이게 가짜뉴스라고 부인을 하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분을 되돌리고 진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이런 해프닝을 보고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게 최악 수준의 관세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었고, 따라서 지금 수준의 관세 상황에서 일부만 후퇴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언제든지 상승할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여전히 유동성이 여유가 있다, 풍부하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달리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과거 굵직한 경기 침체와 이번 사이클이 다른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모든 매크로 데이터는 과거의 대공황 수준이라든지 08년 금융위기, 심지어 팬데믹과 같은 수준의 그런 폭락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대부분 급격한 경기 침체의 모습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심지어 최근에 나타났던 이틀간 마이너스 10% 하락이 나타난 건 우리 증시 역사상 4번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공황, 08년 금융위기, 팬데믹,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하락인데요. 한마디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공황과 엄청난 경기 침체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경기 침체의 그 폭과 깊이는 정확하게 재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매크로 데이터의 그 진폭을 갖고 판단하기도 좀 한계가 있고요. 특히나 특이점으로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이 유동성이 생각보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유동성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테고리에 유동성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도 있으니까 최근 영상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팬데믹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우리가 금리 인하 단계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았던 게 19년도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단기 금융시장에 발작이 나타나면서 소파 금리가 튀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과 비교해가면서 아직도 단기자금 시장 소파 금리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도 함께 참고해가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10년물 시장금리가 크게 반등을 했는데 장기채 위주로 금리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 주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세가 실행이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라도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가 채권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관세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심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추가 급락은 가능성이 많이 낮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채권시장은 실제 관세가 부과됨에 따른 일시적인 인플레 요인을 좀 우려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9일날 상호관세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각국 나라들마다 협상의 속도를 내는 모습이긴 하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관세로 인해서 확보되는 재정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도 지금 뉘앙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 지금 말고 앞으로 트럼프발 경기부양 법안이 되겠죠. 뭐 감세라든지 규제 축소, 심지어는 부채 한도 폐지까지 포함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트럼프발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재정 적자를 보완할 근거로 이번 관세 정책을 사용할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제 관세를 실행함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데이터로 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뜻은 결국 관세의 불확실성이 빠른 시일에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트럼프가 단순히 관세를 협상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뭐 협상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 실제 수입이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보완하는 그런 정책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있다. 왜냐? 추후 감세라든지 다양한 부양책, 부채 한도 폐지를 통과하기 위한 근거 데이터로 쓰기 위함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은 여전히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주말 사이 나왔던 베트남에 제시했던 0% 관세 부과에 대해서 그 정도의 협상 조건은 불충분하다라고 언급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강경하다라는 내용이죠. 뭐 중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고 뭐 그런 와중에서도 EU라든지 뭐 일본 등과는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가지 정책을 모두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 관세의 흐름은 이 정도로 아직 명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소비자 신용잔액 어제 나왔던 데이터 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소비자 잔액은 전월비 0.02% 감소를 했고 뭐 8억 달러가 줄었죠. 4조 9,970억 달러로 기록이 됐는데 큰 변함이 없었다. 이 정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잔액이죠. 지난달에 비해 0.01% 증가, 1.2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1조 3,236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다만 2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지만 중요한 부분에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 사실 작년 12월용 잔액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0.8% MOM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 정도의 변화는 컨센이 123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크게 초과를 한 것이죠. 408억 달러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로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역사상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작년 12월입니다. 근데 이게 전면 하향 수정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짝 좋았던 데이터가 사실은 제대로 뜯어봤더니 좋았던 게 아니고 오히려 크게 감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 이런 변화도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2월달 소비자 신용잔액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흐름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신용잔액 YY 흐름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과거 사례상 딱 3번이 있었는데 08년 금융위기, 팬데믹, 그리고 이번입니다. 특히나 이번 달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더 확대가 된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소비자 신용잔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적인 하드 데이터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사실상 지금의 감소폭은 팬데믹 때보다도 더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축되어 있는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건 전체 소비자 신용잔액의 YY 흐름이고 리볼빙 잔액 한마디로 우리가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용카드 대출 포함된 흐름의 YY 변화 보시게 되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과거의 경기 침체 구간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 초입 단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게 여기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큰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경기 침체 진입의 초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소비라는 것은 경기가 부러지고 나서 줄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런
이런 부분 실제 경기 침체, 리세션이 일어나야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이어진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소비자 신용잔액의 흐름이라든지 뭐 리볼빙,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부분만 좁혀서 보던지 방향성 자체는 경기가 하방되는 그런 감소 영역으로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체 소비자 신용잔액 MOM 추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02를 기록을 했고요. 뚜렷한 감소 추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차트는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 12월 달에 나타났던 소비자 신용잔액 추이입니다. 당시 0.8%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모습이었어요.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런 반등이 큰 폭의 하락으로 크게 하향 수정이 됐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의 추세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데이터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전체 소비자 신용잔액 YY 변화율과 기준금리 추이 간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 소비자 신용이 줄게 되면 소비 둔화는 불가피한 모습이다. 최근 확대된 그림 보시게 되면 2월달 데이터가 이렇게 뚜렷하게 감소된 모습이죠. 작년 12월 데이터랑 자꾸 비교를 해드리는데 그때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상당히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서 뚜렷한 감소의 모습이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금리 상황에선 소비자 신용잔액 증가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가 저점 이후 회복할 때는 소비자 신용잔액의 뚜렷한 증가 추세가 발생을 한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소비자 신용잔액을 가처분 소득 대비 레시오로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비자 신용잔액을 살펴보는 이유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 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소비 패턴이라든지 신용카드처럼 쓰고 있는 그런 가계 소비 심리, 신용 흐름, 경기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자 신용잔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그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 차트 최근 자료로 2월달 그림이 이런 모습을 가르치고 있어요. 22년 6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뚜렷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고 대출도 쓰지 않으면서 상당히 위축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리세션 초입이라든지 금융 스트레스가 커질 때 이런 부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다음은 리볼빙 신용카드 잔액의 MOM 변화 좀 살펴보게 되면 전년 대비로 0.01% 증가, 연율화로 하게 되면 0.1이 나오고요. 데이터가 전면 개정되면서 이런 반등하던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12월 달까지 보여드렸던 이 리볼빙 잔액 신용카드 대출 포함된 차트의 그림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재차 반등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는 뭐 은행 대출 서베이 완화적 기조도 있을 테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소비 심리 개선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다 사라졌죠. 데이터가 전면 개정이 되면서 반등하던 그림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명확하고 뚜렷한 감소 추세의 모습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제가 12월 달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하향 추세선이죠. 이 하향 추세선을 돌파해서 어느 정도 증가되는 그림이 나왔다. 당분간은 뚜렷한 하락보다 정체 횡보되는 그림이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부 하향 수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2월 달 3개월 이동평균 리볼빙 잔액의 흐름이 하방 추세선을 돌파한 게 아니라 이탈을 해서 크게 떨어졌죠. 한마디로 신용카드 대출 수요의 약화로 인해서 소비 부진에 대한 방향성이 더 명확해졌다. 당분간은 뚜렷하게 하락 방향이 계속 추세적으로 재확인되고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소비자 신용 리볼빙의 순 변동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은 대출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경기 체감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느낀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대출을 상환하면서 리볼빙 잔액 감소 흐름이 더 이어지는 모습이다.
리세션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특징 등의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은행대출 담당자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25년 1분기가 가장 최근이거든요. 6.1을 기록하면서 낮은 수준, 바닥까지 떨어져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워졌다, 이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고, 24년 하반기부터 미국 상업은행들은 완화적 기조로 돌아섰다, 대출에 있어서 조금 완화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은 지난 분기 대비 더 완화가 됐고 아직도 플러스권역에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그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 상업 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강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출 수요가 여전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만 이게 1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상업은행 평균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최근 자료죠. 25년 2월 기준으로 21.37%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과거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 부채를 가계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지, 가처분 소득의 몇 %인지를 보게 되면 24년 4분기 11.28입니다. 지난 분기 11.31에 비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계가 전체 부채를 상환하는 부담 정도가 11%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차트가 08년도 때처럼 급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00년 IT 버블 당시만 하도 주가가 붕괴되던 시점에 가계 부채 상환 부담 정도가 11.58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가계 부채에 대한 가처분 소득 대비 퍼센트 비율이기 때문에 11.5나 15%나 실질적인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실제 가계가 부채 그 자체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가계 부채보다는 정부 부채의 문제가 미국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소비자 신용 잔액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유 자체가 소비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전체 부채로 나눠보기보다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부채 이자, 신용카드의 부채 이자 부담 비율을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얼마의 신용카드 이자 지불을 썼는지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최근 데이터로 제가 다시 수정을 했고, 보시게 되면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다시 올라선 모습이죠. 한마디로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대출의 수준을 한도치까지 모두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업은행 평균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08입니다. 하지만 중소형 은행 연체율로 좁혀보면 7.12%로 상당히 고점에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다만 이런 차트를 두 개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 신용카드 대출의 크기의 비중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대형은행 위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일부가 중소형 은행의 신용카드를 쓰면서 이렇게 연체율이 빠르게 오른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비자 신용잔액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미국 소비를 지탱하는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부채, 신용단에서의 감소 여력은 재확인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증가세의 모습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다라고 봤는데 데이터가 전면 수정이 되었죠. 큰 폭으로 하향 수정이 되면서 이런 부채 신용에 있어서 소비 여력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